72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들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새벽 5시 부산 사직동의 골목길에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순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72세의 그녀에게 새벽은 익숙한 시간이었지요. 낡은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한 새벽빛에 비춰집니다. 15년 전 촬영한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순자는 매일 아침 그 앞에 물 한 잔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서 살아볼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뒤 부엌으로 향합니다. 35년 된 이 단독주택은 곳곳이 낡았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지요. 3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갓 시집온 새댁이었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단독주택의 문턱을 넘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었지요. 작은 마당에 꽃을 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 민호를 낳았을 때의 기쁨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곧 현실의 벽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민호가 또 열이 나네요. 아직 돌도 안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에게 말했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원비 걱정이 앞섰지요. 당시 남편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매달 적금을 넣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남편이 위로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열 때문에 보채는 아들을 안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순자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집안 사정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승진은 쉽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 올랐지요. 순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손수 담근 김치를 팔기도 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민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마주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는 이미 늦었다고 했지만 순자는 계속 남편의 이름을 불러댔지요. 여보, 일어나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참으며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던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7살 아들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지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몇 달치 생활비만 겨우 있었지요. 민호는 아직 학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직해서 돈 벌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어른스러운 결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지요. 안 돼, 넌 꼭 대학 가야 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순자의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처음엔 자전거로 배달하려 했지만 부산의 언덕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오전엔 자갈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 좌판을 벌이는 일이었지요. 무거운 배추와 물을 나르며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싸게 해드릴게요. 한 포기에 3,000원만 주세요. 손님과 흥정하며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이었고 햇볕이 강한 날엔 채소가 시들어서 또 걱정이었지요. 오후엔 아파트 단지로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계단을 걸레질하고 현관을 닦는 일이었지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다리가 저려왔지만 시간당 5,000원이라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인사할 때면 괜히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일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뭘.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씻어내는 일이었지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세제 때문에 손톱 주변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지요. 머리카락도 성기어졌고 등도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엄마, 전교 3등이에요. 라고 말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옷은 몇 년째 똑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3,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서 기워가며 입었지요. 화장품도 새 신발도 사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이 나올 때까지 신발을 신고 다녔지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차비가 아까워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생일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손수 밀가루를 반죽해서 케이크를 만들고 달걀을 아껴가며 스펀지를 구웠지요. 생크림 대신 설탕을 넣은 우유 크림을 올리고 초를 켜며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호의 환한 웃음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아껴 쓰느라 집안이 춥기 일쑤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으면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엄마는 추위를 잘 안 타거든. 거짓말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순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지난 2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배달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다리가 부어올랐던 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등록금이 걱정되긴 했지만 아들이 해낸 거라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민호의 얼굴에도 기쁨과 함께 걱정이 묻어났지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뭘 엄마로서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알아보고 장학금 신청서도 써봤지만
쉽지 않았지요.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순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일자리를 하나 더 늘렸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지요. 전단지 배포일도 시작했고 틈틈이 폐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공부나 제대로 해 돈은 엄마가 벌 테니까. 하지만 엄마, 너무 힘드실 텐데. 힘든 거 없어. 엄마는 건강하거든. 실제로는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민호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며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지요. 드디어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달려온 민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엄마, 됐어요. 정말 됐어요. 민호가 순자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을 때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첫날,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비록 간소하지만 정성을 담아 만든 도시락이었지요. 엄마, 이제는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엔 이걸로 버텨. 회사 적응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민호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새 의젓한 어른이 된 아들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지요.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 드디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제는 새벽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민호는 순자에게 용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매달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는 그 돈을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직동의 골목길이 오늘따라 더욱 조용해 보였지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민호가 결혼을 발표한 날, 순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아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아쉬움도 컸지요. 엄마, 지연이 소개해 드릴게요. 민호가 데려온 여자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연, 28세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예의가 바르구나 싶었지요.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 민호가 복이 많구나. 순자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순자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제가 더 존경하게 됐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순자는 수줍어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지연은 자주 집에 와서 순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수 준비도 함께하고 요리법도 물어보며 다정하게 지냈지요. 어머니, 이제 쉬세요. 제가 민호 오빠 잘 챙길게요. 고맙구나.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순자와 같은 집에서 살기로 했고, 지연도 처음엔 순자를 잘 챙겼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했고, 퇴근 후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변화를 느낀 건 식사 시간이었지요. 어머니, 요즘은 저염식이 좋대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서요. 지연이 순자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지요. 그래? 그럼 다음엔 소금을 덜 넣을게. 그리고 요즘 방식은 좀 달라요. 어머니는 옛날식이라서. 지연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요. 음식 준비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순자가 아침상을 차리려 하면 지연이 먼저 나서서 빵과 우유를 준비했지요. 어머니,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요. 민호 오빠도 바쁘거든요. 그래도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순자는 35년 넘게 아침마다 미역국과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쓸모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지연이 준비한 빵을 먹으며 간편하니까 좋네요. 라고 말했지요. 민우야, 엄마표 된장찌개 안 그리워? 엄마, 지연이가 요리 잘해요. 요즘식으로 맛있게 만들거든요. 순자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요리보다 며느리의 요리를 더 좋아한다는 게 서운했지요. 청소 문제로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는 게 습관이었는데 지연은 그것마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요즘은 청소기로 간단히 하면 돼요. 괜찮다,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제 집이라는 말에 순자는 움찔했습니다. 35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며느리 집이기도 하다는 뜻이었겠지요. 가족 식탁에서 순자의 자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둘만의 대화에 빠져들었고 순자는 조용히 밥만 먹게 되었지요. 오늘 병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 뭔데? 부부는 직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순자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는 알아듣기 어려웠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분위기를 깨뜨릴까봐 조심스러웠지요. 엄마도 재밌는 얘기 없어요? 가끔 민호가 물어보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뭔 재밌는 얘기가 있겠니? 그냥 집에만 있는데. 그러게요. 어머니는 매일 비슷하게 지내시니까. 지연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생긴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3살 된 손자 준우는 할머니보다 엄마와 아빠에게만 관심을 보였지요. 준우야, 할머니한테 안 와? 싫어. 아이는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 있었고 순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다 이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은 사과하는 듯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순자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도 반찬 메뉴 결정권도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갔지요. 순자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간단하게 준비해요. 요즘은 다들 복잡하게 안 해요. 그래도 추석인데 제사상은 제대로 차려야지. 민호 오빠 회사 사람들도 다 호텔에서 해요. 우리도 주문해서 간단히 하면 어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사상을 주문 음식으로 대신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지요.
안 돼, 그건 정성이 아니야.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다 이래요.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낫잖아.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실 거야.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35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일까요? 그날 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지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만 기다리라는 뜻이었을까요?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72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싶었지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호 부부의 낮은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지요. 오래된 사진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란 전구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민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요. 그때의 기쁨과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사진 속 아기에게 속삭였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다음 페이지에는 민호가 첫걸음을 떼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틀비틀하며 순자에게 달려오는 모습이었지요. 그때 순자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마음을 졸이면서도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대견해서 울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있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는 민호의 모습이었지요. 그날 아침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우리 민호 잘생겼네.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렴.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들이 불안해하며 말했을 때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학교 다녀와서 재밌었던 이야기 들려줘. 사진을 넘길 때마다 지난 시절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예회에서 발표할 때 객석에서 손뼉을 쳐주던 일,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함께 기뻐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한 장의 사진에서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대학 졸업식에서 학위복을 입고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날 순자는 새 옷을 사서 입고 갔습니다. 몇 년 만에 사는 새 옷이었는데도 아깝지 않았지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학위복을 입고 말했을 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들이 언제부터 자신을 짐처럼 여기게 된 걸까요? 결혼 후 달라진 게 분명했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부터 민호는 바빠졌습니다. 면접 연습을 한다며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고 회사 정보를 찾아본다며 늦게 들어왔지요. 순자가 밥 먹고 가렴 하고 말해도 시간 없어요. 엄마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취직한 후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식이 있다, 야근을 해야 한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요. 주말에도 골프를 배운다며 나갔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시간 좀 보내자. 엄마, 저도 바빠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순자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아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벽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 잘못일까? 며느리 탓일까? 순자는 자신을 탓해봤습니다. 아들을 너무 의존하게 키운 건 아니었을까? 독립심을 길러주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아들을 변하게 만든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연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것 같았으니까요. 효도보다는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고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았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지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이 집의 가치를 생각해 봤지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노후 자금이 제법 모여 있었지요.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 집도 자신 명의였고 돈도 자신이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초라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지요. 나는 짐이 아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72세지만 아직 건강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요. 아직 나에겐 자존심과 힘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말이지요.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직동의 골목길이 새벽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이 동네도 이 집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내 길을 찾아볼게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그날 아침부터 순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늦지 않았다고, 아직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지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연이 세수를 하러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아침 준비해야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인사도 며칠 남지 않았구나 싶었지요. 민호와 지연이 출근한 후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순자는 평소 입던 검은 점퍼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었지요. 거울을 보니 72세 할머니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사직동 골목길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평소보다 하늘이 높아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순자는 주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매일 지나던 슈퍼마켓, 작은 식당, 세탁소들이 새롭게 느껴졌지요. 이 모든 것과 이제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187번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뒷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부산의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며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요. 서면역 도착합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내렸지요. 서면에 번화가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은행에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들에게 미안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구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는 동안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지요.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꽤 많이 모으셨는걸요.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이었지요. 순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문서도 가져왔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남편 명의였던 집을 자신 명의로 바꾼 지 오래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35년 전 3천만 원에 산 집이 이렇게 오른 줄 몰랐지요. 이게 내 무기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은행을 나온 순자는 곧바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실버타운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장 쪽에 좋은 곳 있나요? 아, 요즘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기장에 새로 생긴 곳이 하나 있어요. 시설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요. 부동산 중개사는 컴퓨터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운대 실버빌라라는 이름의 고급 시설이었지요. 입주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1억에 월 관리비 200만 원 정도예요. 식사와 청소, 간병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고요. 순자는 계산해 봤습니다. 집을 팔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지요.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보시겠어요? 제가 전화해서 약속 잡아드릴게요. 1시간 후 순자는 택시를 타고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설렜지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운대 실버빌라에 도착하자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흰색 건물이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지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님이시죠? 정문에서 30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시설 상담사 박미영이에요. 안내해드릴게요. 로비에 들어서자 순자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었지요.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와, 여기가 실버타운이에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꿈 같았지요. 식당도 구경해보세요. 식당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깨끗한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식사는 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준비해드려요. 영양사도 상주하고 있고요. 정말 좋네요.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니 상상도 못했지요. 거실에서 몇 명의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즐겁게 웃고 있었지요. 저분들이 입주민분들이에요. 다들 활기차게 지내세요. 한 할머니가 순자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순자는 뭉클했습니다. 집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여기서는 환영받는 기분이었지요.
방도 보여드릴게요. 개인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지요. 화장실도 안전바가 다 설치되어 있고 응급 상황에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좋아요.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해요. 시설을 둘러보고 나니 순자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택시로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네. 10시에 오세요.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지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유언장 작성도 마쳤고 집 매매 계약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벌써 10번도 넘게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진동이 멈추지 않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고 이웃들도 며칠 전부터 못 봤다는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왜 찾아? 왜 찾긴요? 엄마니까 찾죠. 정말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어떻게 해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지요. 걱정?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던 게 누군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호가 당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한 말이라고.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돌아가서 뭘 하라고? 또 눈치 보며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지요. 민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았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인생은 저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그동안 너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전화 너머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도 미안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정말 미안해요. 돌아와 주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할 것 같았지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면서 날 짐짝 취급했잖아.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지요. 너희에게 남길 건 없다. 집도 팔고 유언장도 썼다. 뭐라고요? 유언장을? 응. 나를 지지해준 이들과 이 시설에 다 기부하기로 했다. 전화 너머로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지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집은 저희 집이기도 하다고요. 네 집.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탰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35년 동안 내가 살아온 집이고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며칠 후 민호와 지연이 시설까지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순자는 만나지 않았지요. 어머님, 민호 씨 부부분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병사가 알려줬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날 거예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괜찮아요. 전해주세요. 더 이상 만날 일 없다고.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민호와 지연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해 보였지요. 하지만 순자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지요. 오후에는 함께 사는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지요. 순자 씨, 오늘 아들 왔다면서요? 왜 안 만났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저녁 식사 후 순자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지요. 35년 만에 이렇게 자유롭게 산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돌아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유효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그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72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여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순자는 사진 앞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72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았지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